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에서 철학을 가르쳐온 사람입니다. 이름은 에드워드 블레이크. 올해로 64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평생 강의실에서, 논문 속에서, 철학자들의 이론 속에서만 살아온 제가 이렇게 감정에 흔들리는 글을 써내려가리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딘가에 이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제가 놓쳤던 것, 제가 외면했던 것, 그리고 무너졌지만 마침내 제가 다시 배운 것들을요.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그렇게 감정 없는 사람처럼 사셨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움직이는 법입니다. 저는 그 말을 굳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철학 교수로서 저는 논리와 규율, 분석과 객관성을 신봉했습니다. 가족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특히 제 딸, 아멜리아에게는요. 그 아이는 제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라야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표, 정해진 학습, 정해진 진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감정이고, 감정은 비합리적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아멜리아는 어릴 적부터 예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색을 좋아했고 자연의 곡선을 그리는 걸 즐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취미다. 세상은 이성적으로 살아야 한다. 철학이야말로 진짜 학문이다.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그림을 찢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의 제 행동이 옳다고 믿었기에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후회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 제게서 떠났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아멜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난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 아빠는 세상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한 번도 느껴보려고 하지 않았잖아.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짐을 싸고 떠났습니다. 한국에 가겠어. 거기서 진짜 나를 찾을 거야.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깐의 반항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3년. 연락은 끊겼고 저는 그 아이의 소식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기에 아멜리아가 떠난 이후 집은 텅 빈 도서관 같았습니다. 책은 가득하지만 대화는 없었고 지식은 넘치지만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제가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지금은 철없는 짓을 하고 있지만 결국엔 깨닫게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우연히 BBC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세계가 주목하는 동양의 예술가들. 그중 한 명이 소개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 아미 블레이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면 속 여성은 전통 한복을 입고 붓으로 곡선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전통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완성시키는 선입니다. 그 말투, 그 눈빛, 그 목소리. 그녀였습니다. 제 딸, 아멜리아 블레이크. 그런데 그녀는 이제 아미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그 아이는 살아있었고, 성공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스스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전통공예가 이도윤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수묵화 속 인물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인가? 어떻게 감히 내 딸과 결혼을 하겠다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왜 나는 저 순간에 없었는가? 라는 질문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책상 앞에서 흐느끼는 것도 없이 눈물이 흐르는 대로.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가야겠다. 내가 놓친 것을 마주하러,
내 딸을 다시 만나러 한국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철학이 틀렸음을, 그리고 진짜 인생은 감정과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걸 배우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 땅을 밟은 건 그해 11월이었습니다. 런던은 이미 비바람에 칼바람이 스며들던 계절이었지만 서울은 맑고 청명한 하늘이 반기는 따뜻한 늦가을이더군요. 한국이라는 나라. 사실 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뉴스에서 몇 번 본 산업과 기술의 성장, 그리고 한류라는 단어가 귀에 익은 정도였죠. 비행기에서 내리며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감정에 휘둘리는 사치를 끝내고 딸이 진정으로 행복한지 이성적으로 판단해봐야겠군. 하지만 그 다짐은 공항을 나서기 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그곳은 제가 생각한 아시아의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공항은 조용했고 직원들은 매우 정중하며 빠르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한글까지 완벽히 정리되어 있었고 수화물은 놀랍도록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이런 시스템, 영국에서도 보기 힘든데. 속으로 중얼이며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던 중 도로 위 질서정연한 차량 흐름과 좌석마다 설치된 휴대폰 충전기, 친절하게 영어로도 안내되는 방송에 저는 생각보다 여러 번 놀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딸과 마주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녀는 공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복도 화려한 예술가의 모습도 아닌 단정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아멜리아. 아니, 아미. 그녀는 더 이상 딸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숙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색한 인사를 건네고 우리는 함께 택시를 타고 그녀가 살고 있다는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서울 북촌.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조용한 골목. 기와 지붕 사이로 늦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풍경은 마치 수묵화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도윤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와의 첫 인사는 딱딱하고 서먹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는 저보다도 더 조용했고 딱히 뭔가를 설명하지 않았으며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이 남자가 과연 내 딸과 결혼할 자격이 있는가? 한국의 장인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예술은 고귀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장사 수단인가?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저녁 식사 자리는 뜻밖의 평화로움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음식은 김치, 된장찌개, 나물, 불고기. 익숙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정성이었습니다. 잘 드세요, 아버님. 도윤이 그렇게 말하며 제게 반찬을 덜어주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울컥했습니다. 그 작은 손짓이 어쩐지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첫 위기는 그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아미와 단둘이 앉아 차를 마시던 중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삶이 너에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이냐? 예술? 전통공예? 그건 실용적이지 않잖아.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여기가 내 삶이고 내가 선택한 행복이에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눈빛은 분명했고 그 안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그 다음 날 도윤이 공방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기계 없이 손으로 하나하나 만드는 도자기, 오칠을 하고 조각을 새기고 천천히 숨결을 불어넣는 작업들. 그는 말했습니다. 이건 시간을 담는 작업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 진중한 손놀림과 흙 속에 깃든 온기에 어쩐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며칠간 한국에 머무는 동안 나는 여러 번 흔들렸습니다.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웃으며 말을 걸고 지하철에서는 누군가 제 캐리어를 도와주었고 골목에서 마주친 노인은 저를 향해 천천히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나라엔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딱딱한 논리보다 서툰 미소 하나가 더 큰 진심이 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완전히 변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그리고 제 딸의 삶은 제가 외면했던 감정의 진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세계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북촌의 골목길에서 길을 잃지 않고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어색했던 한옥의 구조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딸과 도윤과의 대화도 처음보다는 부드러워졌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남자를, 딸의 연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분명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르며 딸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의 어떤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 사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술과 전통이라는 불확실한 길이 과연 안전한 삶인가? 여전히 나는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북촌 근처의 찻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혼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복 입은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사장님은 따뜻한 유자차를 내주며 조용히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치아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을 뿐인데 앞니 쪽에 임플란트가 느슨해졌습니다. 아프다기보단 몹시 불편했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손으로 만지다 보니 고정했던 인공치아의 일부가 빠졌고 입안에 금속이 굴러다녔습니다. 젠장. 입을 벌릴 수도 삼킬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 도윤에게 전화하기도 딸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찻집의 중년 여주인이 다가와 내 얼굴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입안에서 뭐가 빠지신 것 같네요. 나는 당황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3분 거리면 좋은 치과 있어요. 제가 전화해 드릴까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고 그날 예약이 꽉 찼다던 치과에서 외국인이 급하다는 말에 바로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도윤도 도착했습니다. 그는 내게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치과까지 조용히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치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모던한 인테리어, 입구에서 바로 영어로 안내하는 직원, 따뜻한 차를 제공하며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시스템, 의사와 스태프의 세심한 배려. 걱정 마세요. 금속 부분만 살짝 조정하면 됩니다. 이런 건 자주 있어요. 미국에서도 종종 환자 오십니다. 나는 20분 만에 치료를 마치고 심지어 치료비를 들었을 때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총액이 42,000원이라고요? 영국에서였다면 예약만 2주, 진료비는 몇십만 원에 달했을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처음으로 완전히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내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찻집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좀.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딸은 말없이 내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 신발끈을 풀더니 무릎을 꿇고 다시 묶어주었습니다. 나는 말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자책해요. 그냥 아빠로 있어줘요. 이제 괜찮아요. 그 순간 나는 울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논문을 쓰면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 오직 이성으로만 살아왔던 내가 처음으로 감정에 항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윤과 단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라는 투박한 술이었고 나는 몇 잔 만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미가 어떤 삶을 살아도 그 옆을 지킬 겁니다. 그게 장인으로서든 남자로서든.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 속엔 거창한 논리도 화려한 철학도 없었지만 그 안엔 삶의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 책임, 그리고 진심. 그제서야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평생 추구했던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었다는 걸요. 아미의 결혼식 날, 서울은 맑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계절이었지만 하늘은 유난히 높고 깨끗했습니다. 혼례는 전통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와 지붕 아래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미와 도윤은 마치 조선시대의 한폭 그림처럼 서 있었습니다. 나는 전통의 모든 절차가 생소했고 무릎을 꿇고 예를 올릴 때마다 관절이 삐걱거렸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불편함조차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후 한옥마당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웃 어르신들이 김치를 담가 오셨고 도윤의 아버지는 막걸리를 직접 빚어 오셨습니다. 젊은이들과 어르신이 한자리에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웃는 모습을 보며 나는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곳은 삶이 연결되어 있구나. 영국에서의 내 삶은 늘 고립돼 있었습니다. 강의실, 연구실, 서재, 회의실. 지식은 깊었지만 사람과의 연결은 희미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군가의 삶이 다른 누군가의 삶을 감싸 안고 어깨를 내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식이 끝난 후 도윤의 부모님과 함께 다도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한복 자락을 고이 펴고 찻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영국은 먼 나라지만 이젠 가족이니까 가까운 마음으로 지내요. 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쉽게, 따뜻하게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건가?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혼례가 끝난 후 나는 아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제대로 잡아주지 않았던 그 손. 아미야,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걸 강요했고 사랑한다는 말도 못해줬구나. 그녀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제 손을 더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나를 강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강함 위에 따뜻함을 얹고 싶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진짜 철학자로서 가장 큰 질문 하나에 대한 답을 비로소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기 위해서. 며칠 뒤 영국으로 돌아갈 항공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책은 가방에 잘 들어갔지만 마음은 그대로 서울 한복판에 남겨진 느낌이었죠. 공항까지 배웅을 나온 도윤과 아미. 출국장 앞, 나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군, 내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하지 않겠네. 이미 잘하고 있는 걸 봤으니까. 그리고 딸을 안았습니다. 어색했고 조금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만큼은 그 어떤 논리보다 명확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뒤 나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은 질문을 품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인생은 누군가를 품는 것에서 완성된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미는 여전히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윤과 함께 공방을 운영하며 자신만의 철학과 예술을 담은 전시회를 열고 있죠. 그리고 나는 1년에 한두 번씩 서울을 찾습니다.
그때마다 북촌 골목의 그 한옥에서 딸의 손수 만든 이불을 덮고 사위가 타준 차를 마십니다. 어떤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왜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마음이 편한 걸까? 그 이유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여긴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온기를 느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해보다 공감이 먼저고 지식보다 눈물이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너무나 진짜인 진실을요. 사랑은 때로는 조용한 항복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논리로만 살아가던 한 아버지가 한국에서 감정과 사랑을 배워가는 이 여정을 보며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감정이 남았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울림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